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롯데 홈쇼핑 뇌물수수 의혹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청와대에 누가 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불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거든요. 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다는 것, 이건 혐의를 입증할 자신은 있다. 검찰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무게를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변에 당시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라든가 구속이 됐죠, 이미. 그리고 e스포츠 협회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의원에 출마할 때 선거 자금으로 쓸 용도였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전병헌 전 수석 가족들이 롯데로부터 받은 기프트카드 같은 걸 사용한 내역도 있었고요. 네. 아마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전 롯데홈쇼핑 대표인 강영구 전 사장이 실제로 롯데홈쇼핑이 미방위로부터 재승인을 받는데 이 전병헌 전 수석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판단을 해서 만났었다라는 진술이 나온 부분이 아마 전병헌 전 수석의 범죄 혐의 입장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요, 우리가 이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수사할 때부터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검찰이 알아서 하겠다는 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청와대 알력설 두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청와대 알력설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 청와대도 모르게 검찰이 딱, 야, 이거 전병헌 전 수석 이거 혐의가 있어, 소환해 해서 수사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네. 청와대 서열로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 바로 밑이에요. 넘버 2입니다. 그런 사람을 검찰이 아무런 확실한 증거, 나름대로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이 피의자로 전격 소환하기는 굉장히 부담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해봤더니 어이구 아무것도 없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제 정병헌 전 수석 무혐의 처리하게 되면 그 역풍은 검찰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나름대로 검찰로서는 확실한 카드를 쥐고 정병헌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 합리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담한 심정으로 선 검찰 포토라인에서 전병헌 전 수석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밀지는 마세요. 다시 한번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 받았다는 뇌물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안에서 다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안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청와대 관계자 소환입니다. 자, 그래서 취재 열기도 굉장히 엄청났고요. 그런데 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이 자체가 참 사람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도 아까 말을 약간 더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면 어떤 누구도 저렇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고위직을 소환할 때 늘 어떻게 보면 1차 기싸움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포토라인에 쓰면 수백 개의 프레셔 터지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본 사람들은 흔히 어리 빠진다고 그러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고위 공직자라면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피의자는 범죄자 아직 범죄에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포토라인에 선 것 자체가 굉장한 수치심과 어떤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검찰에서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피의자를 소환할 때 가장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길을 꺾는 그런 것으로 포토라인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사 출신이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과거에 1996년도에 본인의 검사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거물 피의자는 검찰청 현관에서 취재 경쟁 그리고 몸싸움 과정에서 한풀 꺾인다. 이 때문에 수사가 용이한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풀 꺾이고 이 때문에 수사가 용이하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기가 꺾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물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없이 이제 어떤 최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에도 이제 쉽게 무너지는 경향들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거물 정치인이나 재벌 같은 경우에 검찰에 평생, 난생 처음 소환되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런데 나름대로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 질문 받고 카메라 받고 이러고 이제 그 조사실 올라가게 되면 이미 한풀 기가 꺾여서 올라간다는 거죠. 더군다나 대부분 거물 피의자를 소환하는 부서는 형사부가 아닙니다. 네. 먼저 특수부 또는 첨단범죄수사부거든요. 뭐 지금은 저 특수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이제 특수부가 있는 특별조사실이라든지 첨단범죄수사부가 있는 이 3차장 중앙지검 3차장 관할에 있는 그 부서의 조사실은요 일반 형사부와 조금 다릅니다. 철문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조사실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카드 찍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2중 3중 보안이 철저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포토라인 앞에 서서 시달린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네. 그럼 일단 기가 팍 죽어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수수수 잠깐, 하는 근데 거를 궁금한 보는 게 경우들이 있어요. 있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검찰이 모든 사람을 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하로 뒷문으로 안 보이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거 뭡니까? 지금 검찰 보면 검찰이 구속시킬 때 망신을 주고 싶은 사람은 포토라인에 꼭 세운다 이런 이 뒷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건 기준이 뭡니까? 저렇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사람과 뒷문으로 지하 통로로 그냥 들어가는 사람과. 제가 지검을 출입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네. 당시에 이제 피의자 주목받는 사건들 같은 경우 기자들은 전부 다 공개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공개 소환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요구를 하는데 검찰이 방어막을 얘기하는 게 인권수사준칙이라고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생활 보호나 뭐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굉장히 거물급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 피의자 소환, 조금 전에 보신 그 청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부분에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공개 소환을 하게 되는데 네. 물론 그거는 예외가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되 공익을 위해서 네. 공인 같은 경우 또는 굉장히 파렴치하고 강력사건 전제자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포토라인을 세운다 이런 내부적으로 이제 예외를 둬서 근데 하는데 그것도 약간 주관적이죠. 그런데 이제 네. 문제는 저희가 그때 되게 좀 기자들로서 황당했던 거는 네. 검찰 내부 인사가 가끔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토요일날 저녁에 조사받고 갔다 뭐. 그러니까요. 어떤 의원 일요일날 조사받고 갔다. 네. 아니 왜 그 사람들은 비공개 소환했느냐 나중에 따지지만 결국 뭐 검찰에서는 뭐 일정이 그렇게 된다는데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 지금 뭐 망신주기라든지 기싸움이라든지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는 물론 내부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아까 홍준표 당시 96년도에 썼던 홍준표 대표가 쓴 책에 보면 이 길을 죽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혹시 쓰이는 건 아닌가 이런 뭐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검찰 포토라인에 아직 서진 않았지만 점차 가까워지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전병헌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기 1시간 전에 여의도 국회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최경환 의원실의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자, 압수수색의 이유 바로 국정원 특활비 때문인데 최경환 부총리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지고 과거에 이미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특수활동비 줄인다고 하더니 느렸어? 좋아할 국민들이 이해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청회 내용은 보고 받으셨나요? 네. 진술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보고 안 받으셨네요. 또 얼굴 빨개지시네요. 빨개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자, 지금 보신 영상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따져묻는 이런 작업이었는 화면이었는데 2015년도 당시에 문제됐던 것을 지금 오늘 압수수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증거나 관련 자료를? 그래도 그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죠. 지금 그래요? 못하면 더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다 불태우고 찍고 막 이러니까 뭐 한 달이라도 늦게 하면은 있으나 마나 한 건데 네. 요즘은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워낙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이렇게 종이로 써다는 그 이제 뭐 수기 장부로 해놓는 것들 하드카피라고 하죠. 네. 그런 이제 요새는 이제 보관하는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저장해놓는 경우들도 많은데 압수수색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지우긴 지우지만 워낙 이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발달하기 때문에 지운 것도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설사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웠다는 것조차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 뭔가 인멸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전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뒤늦게나마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이 나왔는지는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죠. 뭐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서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컴퓨터를 다 포맷하죠. 포맷하거나 아예 파기, 하드드라이브 자체를 파기하고 또 다시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의원실은 그런 게 없나 보죠? 최경환 의원실, 근데 의원실도 물론 있어요. 의원실도 의원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19대, 20대 바뀔 때마다 새로 이제 컴퓨터를 주기 때문에 포맷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의문이 이거였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지금 이제 특활비 뇌물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게 2014년 10월입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부총리였죠. 그럼 근무를 부총리 사무실에 했죠. 그렇죠. 그때도 제가 최경환 의원실 갔지만 그때 의원실에는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정도가 방을 지키고 있을 뿐 사실상 의원실 자체가 전혀 쓰이지 그러네요.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의원실까지를 왜 압수수색했을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기싸움 얘기했지만 결국 망신주기 아니면 별건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 그렇다면 정말로 뭐 그 부총리가 사용했던 컴퓨터 압수수색하든지 뭐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당시 사실상 거의 업무를 하지 않던 의원실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좀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마 검찰에게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수사의 형평성 얘기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굉장히 과잉 수사의 일상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좀 지금 이재명 않을까 차장이 이런 지적한 생각이 이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국회 최경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오늘 이제 원내대표단 회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경환 의원실 압수수색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국회는 국회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부총리 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의원 신분, 그러니까 지금 그 뇌물과 상관없는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항의를 했고 그것을 여당과 정부에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12월 이제 임시국회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에게 아무래도 손을 좀 내민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전 이런 제 개인적 생각도 했습니다. 완전히 개인적 생각인데 사실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금 수석을 이제 현 여권 인사는 처음으로 이제 검찰 포털에 섰죠. 근데 정병헌 정무수석을 흔히 정세균 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과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아마 전방위 수사에 대한 약간 불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검찰의 이 차가운 사정 바람 때문에요. 요즘 여의도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회 업무보다 변호사들 만나러 다니기에 바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차장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검찰로서는 확실한 카드를 쥐고 정병헌 전 했다고 수석을 봐야 피의자로 된다. 손했다고 보는 것이 조금 함정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담한 심정으로 선 검찰 포토라인에서 전병헌 전 수석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밀지는 마세요. 다시 한번 과거 의원 시절 두 전직 기서들의 일탈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 받았다는 뇌물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은 안에서 다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안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청와대 관계자 소환입니다. 자, 그래서 취재 열기도 굉장히 엄청났고요. 그런데 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이 자체가 참 사람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도 아까 말을 약간 더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롯데홈쇼핑 뇌물 수수 의혹으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청와대에 누가 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불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거든요. 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다는 것, 이건 혐의를 입증할 자신은 있다. 검찰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무게를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변에 뭐 당시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라든가 구속이 됐죠, 이미. 그리고 뭐 e스포츠 협회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의원에 출마할 때 선거 자금으로 쓸 용도였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전병헌 전 수석 가족들이 롯데로부터 받은 기프트카드 같은 걸 사용한 내역도 있었고요. 네. 아마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전 롯데홈쇼핑 대표인 강영구 전 사장이 실제로 롯데홈쇼핑이 미방위로부터 재승인을 받는데 이 전병헌 전 수석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판단을 해서 만났었다라는 진술이 나온 부분이 아마 전병헌 전 수석의 범죄 혐의 입장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요, 우리가 이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수사할 때부터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검찰이 알아서 하겠다는 설이 있고, 아니면 이제 청와대 알력설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청와대 알력설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 청와대도 모르게 검찰이 딱, 야, 이거 전병헌 전 수석 이거 혐의가 있어, 소환해 해서 수사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네. 청와대 서열로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 바로 밑이에요. 넘버 2입니다. 그런 사람을 검찰이 아무런 확실한 증거, 나름대로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이 피의자로 전격 소환하기는 굉장히 부담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해봤더니 이거 아무것도 없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제 전병헌 전 수석 무혐의 처리하게 되면 그 역풍은 검찰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나름대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면 어떤 누구도 저렇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고위직을 소환할 때 늘 어떻게 보면 1차 기싸움을 포털에 세우는 걸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포털라인에 쓰면 수백 개의 프레셔 터지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본 사람들은 흔히 어리 빠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고위 공직자라면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피의자는 범죄자 아직 검찰에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포털라인의 선 것 자체가 굉장한 수치심과 어떤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검찰에서 보면 그러니까 피의자를 소환할 때 가장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길을 꺾는 그런 것으로 포털라인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사 출신이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과거에 1996년도에 본인의 검사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거물 피의자는 검찰청 현관에서 취재 경쟁 그리고 몸싸움 과정에서 한풀 꺾인다. 이 때문에 수사가 용이한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풀 꺾이고 이 때문에 수사가 용이하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기가 꺾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물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의미에서 어려움이 없이 이제 어떤 최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에도 이제 쉽게 무너지는 경향들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거물 정치인이나 재벌 같은 경우에 검찰에 난생 처음 소환되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런데 나름대로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 질문 받고 카메라 받고 이러고 이제 그 조사실 올라가게 되면 이미 한풀 기가 꺾여서 올라간다는 거죠. 더군다나 대부분 거물 피의자를 소환하는 부서는 형사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수부 또는 첨단범죄수사부거든요. 뭐 지금은 저 특수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이제 특수부가 있는 특별조사실이라든지 첨단범죄수사부가 있는 이 3차장 중앙지검 3차장 관할에 있는 그 부서의 조사실은요 일반 형사부와 조금 다릅니다. 뭐 철문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조사실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카드 찍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2중 3중 보안이 철저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포토라인 앞에 서서 시달린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일단 기가 팍 죽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수수수 잠깐, 근데 궁금한 게 경우들이 있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검찰이 모든 사람을 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